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쇄신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 4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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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2시간쯤 뒤부터 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됩니다. 이 당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까? 패배를 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일단 우선일 거고요. 패배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 원인의 맞춤형 어떤 처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나온 지금 개선책으로는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가 나와 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명직만 교체하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요구가 있을지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원외니까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특히 서울에서 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럴 때 당이 시끄러워야 합니다. 오히려 시끄러워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저렇게 시끄러운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시끄러워야만 이게 정당인 겁니다. 근데 너무 절강 같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 배지가 아니신 분들이 이러저러한 말을 할 뿐이지 정작 의원총회 주체로 참석하셔야 될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아마도 오늘 의원총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려고 말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정말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건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기를 직접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목숨을 건 변화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총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좀 쇄신안이 나와야 할까요? 좀 강도 높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김기현 대표는 본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당직자만 바꾸고 그러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직 발표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의원들 제가 쭉 전화를 해보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아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격앙이 돼 있다. 아마 김 대표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좀 협조를 부탁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의원들의 상당한 견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큰 격론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가 물론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건 이 선거의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아직 아무런 카드를 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하면 당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예전 같으면 뭔가 이런 선거와 관련된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명직들만 지금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당대표는 책임이 없나? 모든 걸 당대표가 책임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마치 이번 선거가 어떤 자신을 이런 이 비판이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아마 지금 인선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들을 보면 전혀 아마 새롭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임 인선에 오르내리는 인물들. 더군다나 기존에 사퇴한 분들 중에도 다시 중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당내 분위기를 더 어쩌면 보면 격앙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결론 나기 어려울 겁니다. 원래 오늘 일정을 의총 끝나고 바로 6시에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뭔가 인선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걸로 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밀어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우리 김근식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당이 뭔가 백가쟁명식으로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밀어붙인다 오히려 더 큰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이제 오전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 후임 인선이 오늘 4시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과정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전화 연결에서도 들으셨지만은 윤상현 의원 등이 지금
후임 인선을 논의할 때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격이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선거 참패에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짓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대통령으로 직접 가는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당이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게 버퍼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이거 전 억울합니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대표라고 하는 정치적 자리는 억울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한 지금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당대표가 먼저 그리고 대통령실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정무수석이 먼저 뭐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상식적 수순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하나도 하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하고 또 임명직 당직자를 후임으로 뽑는 분들이 또 그 얼굴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볼 때 이 당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이나 내년 총선 승리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백가쟁명식의 격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좀 강도 높은 혁신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같은데 민주당에서는요.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라면서 이번 임명직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입니다.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 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거는 민주당의 입장인 게 아니라 민심이 저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현정 의원님께서 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한 건 처음 봤는데 그만큼 이 상황이 지금 이중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유중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이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를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있는 20개 동 모두에서 졌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라든지 그 지방선거 때 이겼던 마곡지구 거기에서도 16% 차이로 졌거든요. 거기에는 2030 세대들과 중도 그리고 중산층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돌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선 거거든요. 그만큼 이 민심이 싸늘하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돌아섰다는 것인데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민심은 돌아올 수 없죠. 사실은 이 정도의 그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당 지도부의 총사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상당수가 경질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심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선만으로 대통령실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대로 공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여당에서도 또 전국적인 선거로 판을 키운 것도 정부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적 쇄신에다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변하겠다는 그 발표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민심을 좀 수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인데 이렇게 임명직 당직자 먼저 이렇게 사퇴하는 이런 수순은 누가 봐도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그 대통령실의 의중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이 선거 결과가 끝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차분하게 지혜롭게 수습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라 이런 의도를 잊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수도권 이기론이라든지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대단히 이거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4시 의총에서 그런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당을 정말 인적 쇄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까지 이 뭐 공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심대로 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큰 기대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장윤미 위원장님도 이게 대통령실까지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 무공천한다라고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김태호 후보자는 너무 리스크가 사실 컸죠. 무리하게 사면 복권을 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와중에 후보로 내는 게 당으로선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사 한두 명을 추천했더니 대통령실의 워딩이 그럼 사면 복권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냐라고 맞받아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 총선 그리고 바로미터로 이 판을 키운 게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날 용산의 참패, 용산의 패배라는 언론의 진단이 나왔던 겁니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쇄신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되고요. 민생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쓴소리, 반대소리 던졌던 당 내외 안팎의 인사들 접촉해야 됩니다. 비대위 혁신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정도의 어떤 이 국민의힘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던졌던 그런 인사가 어떤 얼굴로 앉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혁신, 쇄신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금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솔선수범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누가 낼 거냐. 그건 지도부에 이 선거에 계획하고 만들었었던 분들이 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뭐 쇄신을 위한 뭐 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총선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의 지도부로서는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쇄신책, 총선 기획 이런 것들은 그 기존 지도부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그 분리하고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죠. 네, 지난 13일에 나왔던 발언들이고 이 국민의힘 중진이죠.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집권당 대표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이렇게 책임지라고 촉구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꼬리 자르기는 장수가에선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든 이제 이 당 대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그동안 많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CEO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만약에 충분히 이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처음부터 여기에 무공천했다 그러면 끝까지 관철시켰어야죠. 이제 근데 결국은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정책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벌써 선거 끝난 지 한 4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라는 게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는 뭐냐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그 에너지가 뭉쳐지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영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가 이제 쌓이니까 그때 돌아온 거거든요. 예. 국민이 불러줘야 됩니다. 당원들이 불러줘야 돼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저는 지금 굉장히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마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본인한테 모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런 정당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불출마할 텐데 다른 사람도 제 말 따르세요. 제가 총선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지금 내놓지 않고 당직자만 사퇴시켜놓고 지금 본인 체제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런 비주류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식이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지금 이 후속 단직을 임명하든 말든 이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계속적으로 만약 김기현 체제 가면서 지지율 떨어져 보십시오. 예.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 실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기현 대표는 직접 유세에 나섰고 또 유권자들의 표를 호소하면서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 김태호 후보가 구청장 되면 봉급 한 번도 안 받고 다 반납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의지를 국민들에 대한 봉사 의지를 보여준 만큼 내일 꼭 가서 투표하시는데 한 표가 부족합니다. 지금 한 표가 부족합니다. 꼭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손에 손잡고 기호 2번 김태호에게 여러분의 표를
모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께서는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주셨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비대위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전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거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조건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비대위가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비대위는 형식적으로 보면 대표가 직접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예.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까지 거론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상황을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대위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렇습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예.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거나 그러면서 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이 당내 일각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임명직 당직자라는 꼬리 자르기만 한 상태에서 또다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행사해서 또 입맛에 맞는 당직자를 후임 인선한다? 그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해서 간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의원님들 또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요. 그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비대위라는 이야기가 더 키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의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저런 제도적인 어떤 그 규정이 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예. 그 내용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결자 해지, 예. 살신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걸 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가 우선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김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 예. 선거판을 키운 건 대통령 본인이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실 대통령으로 튀는 어떤 비판을 본인이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대통령도 차분한 변화라고 해서 뭔가 교훈을 찾자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차분한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고 이게 원래 열세 지역이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졌던 아주 박빙으로 졌던 부분입니다. 김태우 후보는 2%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그게 17%로 떨어졌다는 건 민심 위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메시지 관리 등에 있어서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김기현 대표도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이 책임이 그대로 전가가 될 텐데요. 사실 두 분 다 대통령실이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답이 아니다 이런 또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또 국가 운영에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에서 비대위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결국 이제 이 대통령실이 당면한 문제점은 일단 민심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를 보면요. 선거 이게 이 겉으로만 보면 무슨 정책 이슈 때문에 좌우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깊게 보면 네.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생활 이 문제 때문에 민심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소통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그게 어떤 이 단시간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때 네. 우리 부동산 문제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전혀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이 민심이 위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이 어려우면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죠. 정말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정부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해할 때 이게 국민들을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 내가 어려운 문제를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하고 해결해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무슨 뭐 어디서 돈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못했다는 거죠. 네.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이슈, 민생 이슈를 보다는
다른 이슈를 너무 이제 부각되는 바람에 이 이슈가 죽어버렸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소통 이게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죠. 그럼 그 부분에 책임지고 있는 참모들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도 여기와 선을 그을 게 아니라 뭔가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가져갈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제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김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민심, 민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하다못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권한조차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지. 뭐 당대표 될 때도 윤심에 의해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인데 지금 이 민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 뭐 물가 지수라든지 생활 지수 엄청나게 지금 물가 폭등에 있죠.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대출은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고 결국은 총선은 그 민생과 경제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다른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라든지 그냥 맹목적인 진영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대단히 지금 증폭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국정 기조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정할 때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백현동 살라미 기소였거든요. 물론 뭐 검찰에서 기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의 국정이 이렇게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야당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에 너무 국정을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럼 그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 느낌을 국민들한테 보면은 바뀌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국정 기조의 변화가 지금 이 사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결정 권한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뭐 방법론은 바꿔도 이 국정기조 자체를 바꾸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잡고 있는 국정기조의 방향은 대체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그러니까 맞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대 개혁 그리고 외교안보의 리세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유진영과 국권이 연대해서 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런 국정운영의 방향에 힘을 받으려면 여당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여론이 뒷받침이 되고 민심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일단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한테 국정기조의 변화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의 방향들을 틀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요. 스타일을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을 조언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실 참모고 집권 여당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와 집권 여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로얄 오포지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반대가 가능한 당정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계속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용산에 오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이 오해하고 용산에 눈치만 살피는 집권 여당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에 전 참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임명직 당직자만 꼬리자리에서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과 2인 삼각체제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고 또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국민의 비난을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온몸으로 막아서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퍼존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성스러운 반대,
반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는 오로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이치가 자리매김되는 게 저는 우선이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지도체제, 새로운 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마치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민생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를 지금 뭐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꾸는 게 어떤 국정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건 뭐 야당의 희망이겠지만 저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불씨가 돼서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뭐 지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제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한 도중에 시민 한 분이 지 뭐하고 자빠졌네. 개 뭐끼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지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논쟁의 발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가서 이번 선거의 책임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김기현 대표, 세 번째 안철수 의원한테 있다. 그러면서 저 이제 막말했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본인이 순서를 매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본인한테는 책임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이제 반박하면서 또 이제 이 윤리위에 제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좀 전개하자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렸습니다. 서명운동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벌써 서명운동 뭐 사이트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쪽 다 지금 보면 이 정말 별거 아닌 논쟁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구원이 다시 작용한 것 같아요. 예전에 노원에서 했던 구원들이 아직까지 있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정치적인 자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까지 저렇게 그 이슈로 가져간다는 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뭐 제가 수차례 비판하지만 당대표직을 한 사람이 당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면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당에 대한 어떤 이 해코지나 당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거 결과를 놓고도 본인이 또 안철수 의원을 또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감이 작용한 거죠. 또 그걸 또 그냥 눕고 넘어가면 될 이 문제를 그걸 또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 선거의 초점 자체를 두 사람 문제로 가져간다. 두 분 다 저는 좀 이게 상황 자제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배경 없는 거죠? 뭐 사감이 밑바닥에 작동하고 있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감을 억누르고 공적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 지금 삼선까지 한 중진이고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을 계속 욕심을 내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식의 사감을 못 이기는 저런 발언을 하고 저는 그래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저걸 문제 제기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저는 정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해서 이걸 집요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그게 할 일입니까? 지금 당에서 의원총회 하고 지금 우리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의 혁신과 변화와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디로 가고 자기를 욕했다고 특정한 또 사람을 잡아서 서명운동까지 해서 제명시켰다고 하면 누가 볼 때 이게 어른스럽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참 심각한 저 다른 데서 보면 저기 무슨 집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서명 운동을 좀 비판하셨는데 그런데 또 안 의원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아라 이렇게 또 비꼬았습니다. 이거 점점 국민의힘이 좀 난처해질 것 같아요. 참 대응하는 수준 자체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참 끊임없이 저렇게 장외에서 자기를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걸 끊임없이 어떤 해코지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더군다나 또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좀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모습이 참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인가라는 참 저는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본인이 청년 정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 들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대선 후보까지 되고 우리나라의 정말 중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이끌 분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거를 서명 운동 나서 뭐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벌써 이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 전까지 지금 징계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뭐 추가로 해봤자 뭘 본인한테 만족스러운 이외에 더 뭐이겠습니까? 당원들은 다 압니다. 이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한테 좀 관심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묻어두면 될 문제를 저렇게 문제를 끌고 나간다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나갈 것을 강력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갈 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금 뭐 본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당대표에서 징계하고 내친 다음에 이렇게 선거에서 대패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도 전망이 이제 어두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나마 남은 카드가 한동훈 장관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으로 그런데 나간다고 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일단 뒤집어서 좀 했다라는 그런 단어법처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 이준석 전 대표 하는 거 보면 그 국민의힘에 좀 엑스맨 같은 그 행보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연장선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결국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층의 상징적인 존재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선 후보도 뭐 압도적인 2위에 항상 랭크돼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그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다만 이제 또 비호감도 또한 또 많이 높기 때문에 뭐 저 중도라든지 확장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 집도키 잡는 것도 지금은 좀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총선 전략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장관이 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뭐 지게짝대기라도 힘을 합치듯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상징자산과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저게 이준석 대표가 뭐 말을 해서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마음이 있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연말쯤 가서 정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중차대한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당장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알고알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섣부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개각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게 보안에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뭐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더 탄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번 강진구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의 이제 집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집이 어딘지 알았다. 이렇게 공을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 이제 그 흉기와 그다음에 토치를 놓고 온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 아파트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다는 아파트인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간 걸 보면 뭔가 어떤 내부자의 도움보다는 아마 옛날에도 강진구 그 씨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도 보면 아마 다른 입주할 때 같이 묻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런 어떤 행동이 보면 결국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위상을 띄워줄 수밖에 없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장관들 개개인에 대한 저런 식의 행동들 특히 아주 극렬한 그 팬덤들의 저런 행동들 저런 게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뭐 아직 조사가 나봐야 알겠지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저런 게 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라고 해서 감싸면 안 됩니다. 다 본인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치권이 여야가 공동으로 저런 거를 좀 자제시키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단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좀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인데 주거 침입 혐의 이거 적용은 네. 사실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건된 혐의명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인데요. 특수협박은 성립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흉기를 집 앞에 둔 것이 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남아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가벌성이 상당히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도 일반 주거침입이지만 뭔가 성적 의도가 있는 경우로 비춰질 때는 실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법무부 국감에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또 강하게 부딪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뭐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대정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그냥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심각한 범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이다. 네, 17일 화요일이죠. 이 주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안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같이 마치 무죄로 뭐 이야기하는 듯한 분위기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의 사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되고 법정 구속도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무슨 유죄 확증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재판장에 입증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리스크는 넘어갔다고 하지만 재판의 리스크와 유죄 판결의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설왕설래저는 설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고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은 변호를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아니라고 또 방어하고 재판장이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걸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의혹만 또 따로 떼내서 기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거론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례적이니까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갔던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위증 교사 혐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수사를 하면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으로부터 1차 판단을 받은 부분부터 먼저 기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부분을 백현동 건을 대장동에 병합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이 대장동 사건도 이제 막 첫 기일이 시작됐지만 공판 준비 기일은 수차례 가졌거든요. 쟁점을 상당히 정리를 해둔 상태인데 이걸 얹은 이유는 검찰로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혹여나 공소유지가 안 될까 봐 유사한 사건을 같이 여기에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실 통상의 수사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놓고 여야가 이제 국감에서 난타전을 벌일 걸로 보이고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사실 탄탄해졌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이 대장동 사건 재판기일 17일이랑 지금 20일에 잡혀 있는데 출석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동안의 수사에도 다 성실히 응했고 재판도 건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번 이제 불출석한 거. 또다시 뭐 건강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 부득이하게 건강상 허락될 수 없으면 그거는 뭐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거 그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한 거고요. 저는 이게 자꾸 이게 재판 리스크를 또 이제 또다시 얘기하는데 재판 리스크는 사실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 표적 수사하고 답정여식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 유무죄에 대한 진실 공방을 서로 하면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법원의 시간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검찰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건하고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에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준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월인데요. 12월에 대해서 그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리스크나 뭐 사법 리스크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하면서 뭐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랑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원의 이제 감사도 받고 또 수사 기소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돼서 성남시장 시절 때는 일주일에 4번 재판에 출석도 했고요. 또 도지사 시절에도 3번씩 거기 재판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했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당대표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도 병행하면서 충분히 그런 그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반대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가 저는 그 총선에서도 그 총선 그 승리에 어느 쪽이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권 남용 여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덧붙여서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전례를 비춰볼 때 당무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지금 설명인데 오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혹시나 또 재판에 불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 단식을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 스스로 몸을 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회복도 늦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다른 사람이 뭔가 한 것처럼 또 마치 무슨 일반 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재판도 나가지도 않고 아니 또 재판정에는 나 국감 가면서 못 나갑니다 했는데 국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유세도 나갔지 않습니까? 가서 연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체력은 있으면서 재판 나갈 체력, 국정감사 나갈 체력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3자가 무슨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단식을 해서 24일 동안 하라는 거 해서 본인 몸을 해치고 결국 재판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모든 거를 뭔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 검찰의 책임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벌써 24명이나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재판정이 하주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건 아마 이제부터 재판정에서 열심히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재판을 회피하고 재판부도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걸 방조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무에 언제쯤 복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계속 관심사예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저도 뭐 그때 그 녹색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에도 그런 의지는 분명히 하긴 읽혔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나오실 거고 이번 주 중에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영장도 기각됐고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더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뭐 비명계에 대한 뭐 가결파에 대한 척결 이런 주장은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확립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당을 화학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행보들에 훨씬 더 힘을 더 실려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그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스스로 득점했을 때 총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야기가 줄을 이뤘는데 이게 사실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인데 강력한 한방이 없다 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닐까도 싶어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공이 예. 자신의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연장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단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 이것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국정감사가 좀 뒷전이 밀렸는데요. 저는 이제 국정감사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중반전을 넘어서 가면 또 새로운 내용들 또 국회의원다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 복귀할지는 뭐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이미 사실은 모든 걸 다 장악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당대표실에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비명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일단은 지금은 리더십이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는 제가 볼 때 통합의 메시지 계속 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공천을 한 달, 두 달 앞두고 공천 시즌이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답게 비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